이거는 뭐 사람마다 되게 굉장히 다르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면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75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한국이 중위소득, 이것도 좀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80에서 300 정도를 중위소득으로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300에 75%면 22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00%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사이를 중산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산층으로 보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거 기준으로 중산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서울에 자가가 한 채 있고 여기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중산층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중산층의 기준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순자산 10억이면은 최근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이런 쪽에서 조사를 했을 때 상위 10%가 최근 조사에서 1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자산이.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으로 1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전체 한국에서 상위 10%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가구당입니다. 1인당 자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물론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하죠. 근데 보통 가구당 평균이 지금 2.3인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기준으로 해서 1인으로 기준하면 5억 원 가량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만 해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순자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뭐 중산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목표로 10억 원을 잡고서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한 10억 정도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5억 원 정도만 있어도 현금 흐름은 굉장히 훌륭한 흐름을 보입니다. 뭐 아까 배당 수익률 5%로 기준으로 하면 뭐 200만 원 가량 한 달에 나오게 되는데 10억 원이 되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이 10억 원이 되면 한 뭐 4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세금 4대 보험료 지금 판단 제외예요. 이렇게 되면은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병원비나 이런 것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순자산 10억이 부자가 아니고 중산층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게 그 최근에 조사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서울과 비서울 간의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사실 커서 지방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집값이 저기는 평균이 13억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말이 안 된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중위값 보면 막 13억 막 이렇게 떠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메가시티에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가고 부동산 흐름이 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전체로 보면 부자가 맞습니다. 부자가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옆을 보면 옆에도 집 한 채 있고 여기도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장부상 부자와 현금 흐름의 부자가 있는데 부동산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 부자에 해당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은 자산에 잡혀 있는 거지 영업이익이나 이익으로 현금 흐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막 서민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저는 상위 10%를 그냥 부자라고 일단 봐요. 보통 뭐 부자의 기준도 많이 다르게 보는데 상위 1%를 부자로 보는 분들도 있고 상위 10%를 부자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상위 10% 정도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이제 전체에서는 부가 굉장히 높은 레벨이니까 일단은 부자라고 분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균 연봉 뭐 조사는 뭐 대부분 나오는데 가구당 기준으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가량이에요. 저도 지금 정확한 통계를 완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 가량이 되고 가구당 기준입니다. 이것도 가구당 기준이니까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은 평균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2명이 합치면 그 소득이 나오겠죠. 요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통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을 짜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를 계획 플랜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1등부터 100등까지 평균으로 잡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상위권, 최상위권의 소득이나 최상위권의 자산이 높다 보니까 평균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사에서도 가구당 순자산하고 가구당 평균 자산이 평균값하고 중위값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중위값의 경우에는 가구당 순자산 중위값이 한 2억 4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평균 값으로 보면 5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최근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평균 소득은 좀 더 높게 나오고 중위소득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을 보면서 나는 평균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SNS를 보면서 평균 소득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이기는 한데 뭐 아까 SNS 얘기를 하고 당연히 SNS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있는 컨텐츠들이 내가 봤을 때는 부유한 생활로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평균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내 주변을 통해서 평균값을 해석을 했죠. 뭐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비교 대상이 1등부터 100등까지로 넓혀져 있는 거죠. 근데 주로 1등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1등을 보고 있고 연예인을 보고 있고 인플루언서를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평균이 과잉이 되는 상황이 되고 제가 사실 이제 평소에는 안 드렸던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하면은 평균 과잉 시대가 된 데에는 객관적으로 20대, 30대 소비 수준이 높아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교육의 문제인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0세에서 10세 그리고 10세에서 20세 때까지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패딩도 사주고 코트도 사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소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경험을 해서 소비 수준이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돼서도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사고 사는 게 평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그래서 경제 개념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때 아이가 0세 그리고 10세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교육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 이게 평균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중위소득 250에서 280만 원 정도를 벌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높은, 자기가 소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중위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옆을 보면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그래 저 정도는 차고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백, 뭐 남성분들은 시계, 뭐 차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저게 저 정도는 사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20대 분들. 20대 초반이 특히 그거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기준이 정립되다 보니까 이제 막 되게 사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내가 이 정도 버는 게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변호사 직업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제가 그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법무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법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얼마였냐? 2017년이었는데 150만 원이었어요. 2016년 8월부터니까 150만 원이에요. 그때 저는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받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안 그랬어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더 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2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150, 그때 당시 150이. 그러면 지금 2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최저시급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로스쿨 때 약간의 생활비나 이런 걸 마련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썼었어요. 저희가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막 집안에서 도움을 안 받았다 보니까 그 뭐 생활비, 책값 이런 거를 이제 밥값 이런 걸 했어요. 3년 동안 2천 썼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떤 것이든 이걸 고생이라고 보면 고생이고 꽃길로 보면 꽃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아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당장 지금 뭐 소득이 너무 적다고 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시작을 모두가 합니다. 모두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가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왜 200만 원 정도가 적게 느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균적으로 소비 수준이 올려치기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균 과잉의 시대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소비가 평균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평균 과잉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대 때는 내가 받는 월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주 비판을 하지만 이제 돈 없을 땐 해외여행 웬만하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면 나중 되면은 이자로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1억 정도만 모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전까지는 조금 참으면서 잘 지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죠. 사실 한국인들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동조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투자할 때든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라는 건 있고 좀 유행이라는 건 있죠. 문화적 유행이라는 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조금 더 남과 비교하면서 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무방 소비가 대부분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일본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겪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화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층을 이동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보통 소득이죠.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 필요하고, 이거를 잘 절약하거나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내하는 태도는 사회를 보는 눈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감정 통제 능력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비판이 있었던 게 하류화 경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류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존 밀턴의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타인과의 비교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하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대중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하류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7, 80년대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저로 치면 부모님 세대고, 20대 분들은 이제 좀 할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모두가 돈을 모으는 문화였어요. 저축을 하고, 그쵸? 예전에는 막 아껴 써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전반적으로 중류에서 상류로 가는 문화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집 사기 전에 차 절대 사면 안 된다. 90년대 그런 얘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뭐냐면, 야, 너 집도 안 사는데 무슨 차를 사냐, 자산을 쌓아놓고 해야지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문화에.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회사의 직급에 따라서 그 차종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입사원일 때는 되게 저렴한 차, 물론 이제 그때도 비싼 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회사에 보이려고 저렴한 차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젊을 때나 신입사원은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적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쌓여요. 뭐 같이 술 한잔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너 집 샀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냐면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남자는 뭐 차를 사거나 여자분들은 백도 사고, 이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해지는 코스예요, 이게. 중산층이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라 낮아지는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고, 이 비슷한 문화에서 또 얘기하는 게 근로 문화가 있는데, 물론 모두가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문화가 좀 더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제가 이런 표현 쓰긴 그런데, 귀천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힘든 일에 대해서 좀 더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어요. 뭐 이런 반론이 있죠. 아니, 그 기성세대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기성세대가 뭐라고 하든 당장은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일단은 조금 멀리 하고, 일단 내가 돈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범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뽑는데 사람을 잘 못 뽑아요. 그리고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직종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종으로 좀 더 몰리는 경향이 또 생긴 거죠. 이런 것 자체가 돈을 못 모으는 환경, 그러니까 계층이 중류에서 상층으로 올라가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아닌 구조가 되어버렸고, 이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양극화 소비가 그 대표적인 그런 소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소 가서 물품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카세 또 명품을 사요. 그죠? 그 약간 그런 소비가 된 거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저축이라든지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산을 쌓아나가면서 중류에서 상류로 올라가고 점점 더 돈 걱정을 안 하는 시기가 되려면 전체적인 저축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소 가서 실리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쌓여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선 다이소에서 좀 아꼈네.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돈을 많이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돈이 쌓여가면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명품을 살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데 나는 다이소에서 이걸 소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끼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 문화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없을수록 아껴야 되겠죠? 돈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반대가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하나 흔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이제 부동산을 샀다고 칠게요. 최근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대출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죠.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왔고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뭐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을 예를 들면 갚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가 적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월세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소비가 더 적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이제 강남의 부자분들은 필요한 데는 다 써요. 당연히 뭐 투자한 데도 쓰고 이런 데는 다 씁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소비하진 않아요. 물론 각자가 가진 취미가 있겠죠. 뭐 특정 취미에는 돈을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아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무분별한 소비는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을수록 돈을 관리하는 힘이 강해지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진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소비를 하죠. 근데 이런 힘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감정을 억제시키고 충동을 억제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비율적으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IT 기기나 온라인이나 SNS를 빠르게 접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은 비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진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이성을 담당하고 보통 이제 충동 억제나 이런 걸 담당하는데, 그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구조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쇼츠를 본다든지, 지금 저도 영상이 나오긴 하지만 온라인 영상에 계속해서 의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참는 능력이나 인내나 절제 능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뇌의 능력이. 이러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하는 것들 아니면은 소비를 절제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최근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제 채널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술 발전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의 뇌의 발전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충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힘도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죠. 아니, 옆에서 돈도 없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와. 나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가치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없다고.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꼭 반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된 케이스 있지 않냐? 아, 당연하죠. 근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처음엔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조상님들이 계신데 부가 있는 조상님들이 있다고 치면 누군가는 시조가 있어요. 시초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없는 상태에서 벌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초부터 돈을 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속을 받은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운이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상이 있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고, 그 사람들,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도 태초에는 누군가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게 이제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노력을 했던 거고, 누군가는 그 돈을 벌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에게 연결이 된 거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충족감, 만족감, 그리고 성과를 이제 스스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시작을 할 때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일단 1억은 한번 모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1억을 천천히 모으지 말고 아주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아봐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1억을 모을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30대 후반에 한 5억 정도를 모으시라고 엄청 이제 그걸 목표로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KB 부자 보고서에서 시드머니로 생각을 하는 게 5억대부터예요. 40대 초반에 5억 정도를 순자산으로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억 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잡아서 노력을 해보셔라. 5억이면 생각보다 아주 먼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60만 원 정도를 모으면은 5년에 1억을 모으거든요. 이자까지 하면. 그러면 20대 후반 정도를 하면 시드로만 순수하게 2억 정도를 모으는데 우리가 물가 상승이나 투자를 조금 이제 좀 건전하게 하면은 이게 쌓이면서 5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300만 원의 부업까지 해서 월 소득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높이면 그러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부터는 훨씬 더 모이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무슨 100억 목표 이런 거 잡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돈 절대 못 모아요. 그러니까 100억 목표 이런 거 잡지 말고 처음엔 1억이고 그 다음에는 5억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이제 30대 후반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하면서 한번 모아보면은 40대 때 적어도 돈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노후 걱정도 안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자로 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